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경제대국 2위, 저성장의 대명사, 각각 중국과 일본을 지칭하는 수식어인데요. 두 나라 최근 상황에 빗대면 어울리지 않는 말들입니다. 상저하고 흐름을 타고 있는 한국 경제가 25년 만에 일본의 추월을 당하고 또 의존도 높은 중국에 휘둘려 덩달아 성장이 내림세로 갈지 경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암사자 사신인 사살 논란이 여전합니다. 꼭 사살이 최선이었을까가 핵심 논쟁인데 멸종위기종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문제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큐 다시 열린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잼버리 대회 부실 책임 등을 따져 묻기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가 전북지사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결국 파행됐습니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민주당 의총에서 대의원 권한 축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결국엔 파행. 행안위 회의가 오전 중에 벌써 끝났다고요? 네,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오늘 행안위 현안 질의에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만 들어와 항의 의사를 표명한 뒤 퇴장했습니다. 참석하기로 돼 있던 새만금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은 불참했습니다. 이만희 간사는 야당이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출석에 합의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애초 오늘 현안 질의의 목적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책임을 밝히는 것이었다며 약속을 무시한 건 여당이라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파행 책임을 상대에게 돌렸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잼버리 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민주당 김관영 전북지사만큼은 끝까지 출석시킬 수 없다는 이중적 기준과 직무주의 행태로 오늘 행안위 파행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여당이 원하는 날짜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 전북도지사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잼버리 현안 질의를 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고 설득을 했지만 여당의 대답은 상임위 파행이었습니다. 강력범죄 대책과 수해방지 입법 등 오늘 행안위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던 안건 논의도 함께 무산됐습니다. 고 최상병 사건 수사 관련 국방위 회의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해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국방위 전체 회의를 단독 소집했는데 여당은 민주당이 정쟁화에 나섰다고 반발하며 불참했습니다. 결국 야당 위원들만 정부와 여당의 불참을 성토한 뒤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나란히 의원총회 열었다고요?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8월 임시국회와 다가오는 정기국회 중점 사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해와 안전사고 대책이나 하반기 경기부양 대책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 결산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조금 전 오후 3시쯤 마무리됐는데 특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와 잼버리 관련 상임위별 준비 상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중을 낮추어서 이렇게 일하는 관행들이 있는데 사실은 결산이 예산심사만큼 중요합니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고 최상병 사건이나 서울 양평고속도로 문제 등에 대해 4건의 국조와 1건의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도 잘 매듭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자체를 무용지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의총에서는 혁신안에 대의원 권한 축소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맞춰야 한다는 수용론과 총선 이후로 논의 자체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과 관련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감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출입기자 문자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 2017년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한 이듬해 발간한 전라북도 유치활동 결과 보고서에 잼버리 총괄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라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가 2018년 8월에 발행한 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유치활동 결과 보고서를 보면 여성가족부는 총괄 주무부처로 국내외 유치활동에 앞장섰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 잼버리는 169개 국가에서 5만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에서부터 입국 과정, 국내 활동, 출국까지 다양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총괄부서가 여성가족부임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아파트 공사 발주 과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입찰 담합과 불공정 하도급 등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오늘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하도급 과정에서 대급, 미지급 등 부당한 특약을 맺는 경우 수급 사업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돼 철근 누락 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정위가 현재 15개 아파트 시공사를 조사하고 있다며 감리 사업자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 등 유착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게이트와 고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정권의 정당성과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른바 1특검, 4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고속도로 게이트와 무법적 방송 장악, 오송 참사, 잼버리 사태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4대 국조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 의혹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국기문란이라며 특검으로 권력의 개입과 은폐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대표 취임 후 4번째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내일 오전 10시 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위례 대장동 의혹으로 조사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서면 진술서로 진술 대부분을 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엔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나 미리 공개한 진술서 요약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와 식품연구원 요구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9일 사상 처음 단독으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친상 이틀째 윤 대통령은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내일 발인까지 챙기고 비행기에 오를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먼저 정상회의 내용부터 짚어보죠. 윤 대통령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북핵 대응을 강조한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일정을 앞두고 대부분 외신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오늘 아침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돌파구를 모색한다라는 제목으로 실린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이며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각 19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방위훈련 강화 방안이 논의될 거라고 언급했고요. 이것이 북한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한미일 간 별도의 합의에도 열려있는 입장이다라고 언급을 해서 3국 협의체가 발표되나 이런 기대감도 커졌는데요.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은 따로 공지를 내서 이는 그동안 밝혀온 우리 정부 기본 입장으로 현재 3국 간 논의되고 있지 않고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의제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정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의 조기 정착과 논의 심화에 집중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3국이 공동 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거라고도 예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상중이죠. 어제 부친상을 당했는데 내일 출국 일정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워싱턴 출장은 1박 4일로 워낙에 짧습니다.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매우 크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사흘 가족장으로 내일 오전 발인까지 마무리한 뒤에 비행기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조 휴가 이틀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모들과 함께 오전에 3국 회의는 물론 개최가 조율 중인 한미, 한일 회담, 또 공동 기자회견 발언 등을 꼼꼼히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정에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하라, 민생을 챙기는 데 신경 쓰라고 참모들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상주인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해서 입관식에 이어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인인 윤기중 교수의 학계 지인과 제자들의 조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여야 지도부의 추모 행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표현한 데 대해 주목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강제 동원, 위안부 등 역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일본의 책임을 호소해왔던 역대 대통령들의 경축사와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광복절 연설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며 이번에야말로 한일 관계 개선 행보가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은 윤 대통령이 자국의 안보에 일본의 후방기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면서 광복절에 역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경축사는 그 어떤 메시지보다 큰 의미를 갖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를 언급하며 그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광복절 경축사는 약 15분에 걸쳐 A4 용지 4장 분량을 소화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단연 자유였는데요. 특히 주목을 끈 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는다며 날선 발언을 보이면서도 일본을 향해서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규정한 대목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례적으로 일본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은 경축사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는 주로 북한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통일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조금 더 포괄적인 국정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첫 경축사에서 강조한 메시지는 개혁이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로 힘들어하던 시절 여야 첫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만큼 김 전 대통령은 제2의 건국을 주창하며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강조했는데요.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은 옳지 않다며 10년 내 자주 국방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와 맞물려 후폭풍을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 성장을 바탕으로 한 선진 인류국가 도약을 강조하며 경제 살리기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201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등 임기 중 가장 강경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경축사는 대북, 대일 메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평화와 상생을 강조했고 일본을 향해서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 평화를 가장 많이 언급하며 외교 문제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사 문제 해결의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명확히 했고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대일 발언 수위는 점차 단호해졌습니다.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의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를 보면 일본과 북한에 대한 인식과 또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엿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경축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일본에 대해 더욱 유화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한미일 정상회의라는 외교 일정을 반영한 분위기가 읽혔는데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번 주 열릴 정상회의가 삼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회담이며 강력한 안보 강화 조치가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삼국 공조를 견제했습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했습니다. On Friday, President Biden will host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and South Korean President Yoon at Camp David to mark what we believe is a new era in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our countries. 이번 회담은 기후변화를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핵 위협 등으로 국제 정세가 지정학적 경쟁 관계에 놓인 시점에 개최된다며 동맹 간 결속을 강화하고 새롭게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핵심 동맹이고 삼각 공조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심오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apan and South Korea are core allies, not just in the region, but around the world. 블링컨 장관은 2015년 이후 외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며 한미일 정상회담이 따로 열리는 것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배적인 회담 의제 없이 다양한 논의가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경제 안보를 포함해 안보에 할애될 것이며 삼국이 안보 강화를 위해 취할 강력한 조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도 결과물로 기대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국은 한미일 공조를 강력히 견제했습니다. 中方反对有关国家拼凑各种小圈子，反对加剧对立、损害他国战略安全的做法。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도발이나 긴장 고조 행위로 볼 어떤 이유도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외교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전주지법에서 불수리된 데 이어 이의 신청도 기각된 데 대해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 고 박혜옥 할머니 유족의 배상금을 공탁하겠다고 지난달 전주지법에 신청했습니다. 법원 공탁관이 이를 불수리하자 재단은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지만 재판부도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들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로 넘어간 배상금 공탁이 기각된 건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군 검찰 수사심의위 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종섭 장관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앞으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나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 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검찰단에 심의위 결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부대의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오는 18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박 전 수사단장의 법률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오는 18일 열리는 해병대 사령부 징계위원회에 박 대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 건과 뉴스9 등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친상 때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에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매체에서는 윤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별세 소식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9년 10월 29일 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별세한 이튿날 판문점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형식으로 된 조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판문점 견학 도중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군 내 인종차별에 반감을 품고 망명할 뜻을 밝혔다는 게 북한 측 주장인데 미국 국방부는 킹의 안전한 귀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 대외용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킹 이병의 월북에 대해 북한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킹은 한국인을 폭행해 2달 가까이 구금됐다가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는데 인천공항에서 도주한 뒤 이튿날 판문점 견학을 하다가 무단 월북했습니다. 북한은 킹의 월북 당시 상황에 대해선 지난달 18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돌아보던 킹이 고의로 북측구역으로 침입했고 본인 역시 불법 침입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킹의 월북 사유로 내세운 건 미군 내 인종차별이었습니다. 킹이 미군 내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북한으로 넘어왔다고 자백했다는 겁니다. 킹이 북한이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응해 이번 사건을 오히려 미국의 인권 문제를 비난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과의 대화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혹이라든가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더 크지 않을까.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발표인 만큼 발표 시점 역시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킹에 대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사건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발표를 검증할 수 없는 만큼 킹의 귀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우선순위는 킹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라며 모든 가용한 소통 창구를 이용해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늘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 단둥으로 대형 버스 2대가 빠져나왔습니다. 북한 태권도 대표단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북한 밖으로 나온 건 3년 7개월 만입니다. 중국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북한 태권도 대표단 베이징을 거쳐서 카자흐스탄으로 날아갈 거란 말이 들린다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중국 단둥에서 버스 2대가 압록강 철교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인 11시 20분쯤 다시 중국 단둥으로 되돌아왔는데요.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 태권도 선수단이 버스에 탑승한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19일부터 26일 사이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매체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이들 수십 명이 버스에서 내려 입국 수속을 밟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매체는 확인된 숫자만 40명이 넘는다며 일부는 마스크를 썼지만 쓰지 않은 선수들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많은 민간인이 빠져나온 건 코로나19 국경 봉쇄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버스에 탄 인원들이 북한 선수단이 맞다면 고속철을 타고 오늘 밤 이곳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일 새벽 베이징 수도공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날아가는 직항편을 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수단은 주중 북한 대사관에 잠시 들렀다가 한밤중에 다시 이동하는 강행군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북중 접경에서 버스를 통한 인원 왕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국경 재개방의 신호탄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앞서 어제도 압록강 철교를 거쳐 버스와 승합차가 오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오전 10시 40분쯤 단둥에서 버스 한 대와 승합차 한 대가 신의주로 건너갔고요. 오전 11시쯤 승합차가 그리고 오후 1시 15분쯤 버스가 각각 단둥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최근 밀수 등으로 공안에 체포된 북한 선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중국에 남아있는 북한 노동자 등의 복귀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300명 안팎의 학생들이 다음 순서가 될 거란 말이 들립니다. 이들은 현재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월 국경을 전면 봉쇄한 뒤 아직까지 빗장을 완전히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1월 압록강 유역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선 두만강 국경 쪽에서 화물차들이 다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달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받아들이고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로 하는 등 여기저기서 국경 재개방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달에 예금 금리가 소폭 떨어지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도 석 달 만에 내려갔습니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일단은 가계빚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거란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우선 코픽스 석 달 만에 내린 거죠? 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코픽스가 내려갔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69%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전 달 대비 0.01%포인트 떨어진 건데 지난 5월과 6월 두 달 연속 상승하다가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정기 예금금리가 떨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3.8%에서 3.83%로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3.18%에서 3.21%로 각각 0.03%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입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은행은 그만큼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해야 해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 코픽스가 내리면 그만큼 이 은행은 적은 이자를 두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중은행들은 내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새 코픽스 금리를 반영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행히 가계비 부담은 조금 줄겠지만 여전히 급증하고 있는 가계 대출 때문에 금융당국의 고심은 크다고요? 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 대출 잔액은 1,068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요. 예를 들어 특례 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까지 풀었습니다. 여기에 상생 금융을 내세워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 구입 수요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시중은행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한 달 만에 1조 원 넘게 몰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속도를 조절했고 DSR 규제 우회 점검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은행권을 향해서도 이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엄민주입니다. 네, 이번엔 최근 달라진 중국과 일본 경제 상황을 놓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또 중국 경기 침체 여파 속에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흔히 7, 80년대 일본과 독일 경제가 눈부셨고 네. 90년대 이후 쭉 중국이 급성장을 했거든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중국의 전성기가 끝난 겁니까? 전성기가 끝나가고 있다. 끝나가고 이런 생각을 있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때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14%대를 기록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입니다. 네. 근데 계속 성장률이 둔화되다가 23년 기준으로 5%, 또 24년 전망치로 보면 4%대 네. 이렇게 중국 경기가 계속 찬란하던 속도로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던 그 중국은 없어지고 상당히 중성장화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성기가 끝나가고 있는 어떤 증거들로 일단 외신들 보도를 보면 부채, 네. 고령화, 부동산 붕괴를 꼽던데 최근엔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입 위안이 좀 촉발한 위기도 있고요. 네, 어떤 요인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비구입 위안이 이렇게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건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악화돼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경기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도 좋은 게 없습니다. 모든 지표, 예를 들어서 투자 부문, 고정자산 투자, 또 물가 부문, 디플레이션이죠. 네. 고용 부문, 청년 실업 최고치죠. 그리고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수준까지 청년 실업은 극대화되고 네. 또 생산이나 소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안 좋아요. 역시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인데 네.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집이 안 팔리니까 소위 부동산 혹은 집뿐만 아니라 각종 이 부동산 물건들이 판매가 안 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네. 미분양 주택이 계속 쌓이면 부동산 PF 금융부실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예. 분양되고 나면 돈 갚을게 하고 빌린 게 부동산 PF 대출인데 네. 계속 못 갚게 되는 거죠. 미분양되면. 마찬가지로 비구이안 같은 경우도 중국의 최대 이 부동산 개발 업체로서 순이익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년에도 마이너스였는데 네. 23년에 더 큰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죠. 근데 여러 가지 계속 만기가 도래되는 채무들이 있는데 네. 이번의 사건은 뭐냐면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자를 못 갚게 되고 30일 정도 유예 기간이 있는데 정말 이 30일 동안에도 이자를 못 갚으면 디폴트, 말 그대로 채무 불이행 선언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까 국내에서 최근 이제 관심 갖고 있는 PF 사태에 좀 예를 드셨는데 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번진 리먼 사태와 좀 비교되기도 하고요. 네. 그럼 부동산 개발 업계에서 시작된 위기가 상식적으로 네. 금융 분야 전반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일단 가장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동산 업체가 건설 업체가 결과적으로 돈을 빌린 거예요. 네. 근데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되니 금융 불안으로 전개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건설업체나 또 부동산 개발업체에 직접 투자한 투자사들이 있어요. 네. 이 중에는 일부는 한국 기업들도 중국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기업이 무너지면 투자한 투자 기업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특히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의미, 비중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중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 경기가 어려우면 우리나라 수출도 어려워지겠죠. 정말 각 경제 분야에 중국 경제 위기로 만약에 전개된다면 네. 전개된다는 가정은 아닙니다. 전개될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그 후폭풍은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할 텐데 네. 그걸 질문하려면 중국 내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 중국 내부 상황을 짚고 있는 거고 크게 세 가지 부동산 문제가 하나 있고 조금 전에 디플레이션 말씀하셨거든요.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세계적인 추세는 고물가 위기인데 네. 중국은 저물가 위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되게 특이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고물가 때문에 날리고 네.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 막대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던 네. 그 해가 22년, 23년입니다. 근데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 흐름을 보시면 예. 6월 0%, 7월 마이너스 0.3%. 뭐 이게 숫자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지금 만큼. 흐름이 보이죠? 예, 네.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이 소비자 물가 말고요. 생산자 물가가 있어요. 생산자 물가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최근 한 1년 동안. 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면 그걸 제품을 만들어서 도소매로 연결되면서 그게 소비자 물가가 되니까 당장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할 거라는 기대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부진하고 소비를 안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충격 한 번 있었잖아요. 팬데믹 네. 경제 위기.
2020년에. 근데 중국은 2020년에 있었고 2022년에 2차 팬데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어서 소비하지 않고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 우리는 보복 소비했지만 중국은 안 안 했다는 합니다.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저축액이 쌓여요. 그러니까 소비 안 하고 기업들이 투자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디플레이션 상황을 야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7월 청년 실업률, 7월에는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했던 건 그 자체로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나쁘길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전 실업률 기준으로 봤을 때 네. 21.3% 보고 계시죠. 네. 물론 5월도 역사상 최대치였고요. 6월도 그 역사상 최고치를 다시 갱신한 거예요. 근데 7월 달은 당연히 그걸 또 갱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치를 한 22.5% 이렇게 가정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제 아침 11시에 이 지표가 발표되는 그 순간을 제가 기다리면서 모니터링 했었는데 네. 정말 그냥 전체 실업률은 발표를 했어요. 5.3%. 근데 청년 실업률만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7월 청년 실업률이 역대급일 거라는 중국 내부적인 그 판단이고 네. 이 통계를 공유하면 더군다나 비구이한 사태라든가 디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청년 실업률이 또 극단적으로 높은 숫자가 발표가 되면 또 이제 심리적으로 부작용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겠고 어쨌든 위협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는 행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중국 당국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네. 막대한 인프라 투자 혹은 부동산 부양 등을 통해서 위기에서 좀 탈출하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정말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굳이 어떻게 대응할 만한 대응책도 사실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말 그대로 통화 정책인 거예요. 근데 중국의 경기 부양은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혹은 정책금리 인하만으로 그게 중국 경기를 부양시킬 만한 그만큼의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근데 중국이 그동안 경기를 부양시켜 왔던 방법이 뭡니까?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 경기가 침체되면 경기를 억지로라도 부양시키는 방법이 그게 건설 투자, 인프라 투자였어요. 네. 근데 지금 건설 부문, 인프라 부문이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면 지금 공급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네. 수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인프라 투자 또 많이 하고 건설 투자 더 많이 하면 이게 더 어려운 공경에 쉽게 말하면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분양을 더 하는 그런 식의 재정 정책은 당연히 해결책이 안 되겠죠. 네.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더군다나 2020년, 22년 팬데믹을 2번 겪으면서 지방 정부가 정말 막대한 부채를 끌어다가 이 재정을 투입해 왔어요. 네. 그래서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도 중앙 정부도 부채가 이미 많은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마땅한 카드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럼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본 얘기하고 나서 합쳐서 마지막에 질문 드리기로 하고 자 저성장의 대명사 일본이 이 수식어를 뗄 것인가도 관심입니다.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깜짝 성장인 것인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인가가 한 가지 궁금한 거고 네. 왜 이렇게 성장했느냐, 자동차 잘 팔리고. 그다음에 엔저가 기록적인 엔저 현상으로 관광객이 몰려서인가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이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올해 한 해가 1.4%로 전망될 만큼 네. 굉장히 낮은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본 경제는 종전에는 오히려 0%대 성장했던 그런 나라가 그래도 1%대 중반을 유지한다는 것은 나름 버티는 모습인 건데 네. 그 여러 가지 효과 중에 하나가 엔저가 있겠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수출 경쟁국이에요. 근데 중국은 수출 파트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죠. 예. 대세계 수출을 놓고 봤을 때 일본은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자동차 팔고 우리도 자동차 파는 거예요.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네. 주력 수출 품목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엔저 상황에서 일본은 수출하기가 더 유리해졌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장률은 좀 깎아먹고 한국 성장률은 근데 일본 성장률은 그나마 괜찮게 뒷받침이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네. 23년 1분기, 23년 2분기 성장률이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분기별 성장률이고요. 네. 1년 연간 성장률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편하실 텐데 네. IMF의 전망을 기초해서 말씀드린다면 한국 경제는 올해가 1.4%. 네, 대체로 1.1%대를 전망하고 있죠. 1.4% 정도. 근데 일본도 1.4%입니다. 현재의 전망치가. 네. 그런데 이 하반기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일본이 1.5 정도로 올라갈 수 있고 네. 우리는 1.4도 채 유지하지 못한 채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중국발 그 위협 이것이 또 우리 경제에 더 부정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더 부정적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올해만큼은 일본 경제가 한국 경제를 성장률이라는 관점에서 네. 25년 만에 추월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장이 깜짝 성장이 만약에 그친다면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일단 네. 언뜻 드는 생각은 고령화 문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일본 내부를 본다면 어떤 게 좀 걸림돌일까요? 네, 이게 깜짝 성장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장률 전망치로 봐도 네. 23년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같아요. 성장률이 네. 전망치가. 근데 일본 성장률 전망치는 24년이 1.0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2%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망치부터 말씀드리고요. 예. 이렇게 깜짝 성장한 배경 중에 하나가 아까 엔저를 말씀드렸지만 더 지배적인 것은 고물가 압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세계적으로 모두 고물가에 씨름했는데 네. 일본은 디플레이션, 저물가, 너무 마이너스 물가에 씨름하다가 네. 감사한 물가에 도래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얻어 걸린 격입니다, 정말. 그래서 마이너스 물가를 계속 기록하다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작용되니까 대략 2, 3%대의 인플레이션으로 온 거고 이게 일본이 그림 그리던 목표 물가에 도래한 거예요. 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때 일본은 단 한 번도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없었던 거죠. 네. 23년 한 해. 그러나 24년에는 그 효과가 또 사라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짝 성장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중국과 일본의 최근 흐름을 좀 분석해봤는데 좀 시간이 아쉽네요. 마지막 질문 드리기 아쉬운데, 자 최근의 장기 저성장 지금 대체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경제를 향해서 2년 연속 1%대 성장을 다들 경고하고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자 우리 경제 이런 상황에서 중국 상황, 일본 상황, 우리 정책 당국의 고민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디리스킹. 디리스킹. 디리스킹 전략. 리스크를 계속 감축시켜야 된다. 무슨 네. 얘기냐? 중국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금융 불안도 있고요. 실물 경제 충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경제가 불안해지면 그게 대세계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또 전개되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리스크가 있고 중국을 통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리스크도 또 같이 있어요. 또 일본 경제도 올해는 나름 괜찮지만 괜찮은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역풍이죠. 왜? 네. 아까 말씀드린 경쟁국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디리스킹 전략. 그 위험이 우리나라에게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어떤 고리를 타고 어떤 연결고리를 타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 그 고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절대 이 고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그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하나하나 꿰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만에 욕점 정리 한번 해보면 중국은 전성기에서 벗어나고 있고 네. 일본은 깜짝 성장의 가능성이 있고 네. 우리는 디리스킹, 위험의 전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유가는 다시 뛰면서 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연장을 했습니다. 10월까지 지금의 인하율이 유지가 되는 건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자, 그럼 11월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10월 중에 국제유가 추이를 보고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연장한다고 이달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현재 국민들의 부담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 부담 완화 차원 그리고 최근에 국제 유가 오름세 등을 감안해서 10월 말까지 일단 2개월간 탄력 세우를 계속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는 것.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4차례 연장돼 왔습니다. 현재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는 37%입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은 산유국들의 감산과 수요 증가로 원유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두바이유 가격은 1배럴에 $89로 9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지난주 평균 1리터에 1,695원으로 현재 할인율을 결정한 지난해 말보다 160원 높았습니다. 경유 가격은 1,526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00원 이상 떨어졌지만 정부는 37% 인하폭을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가 3.9%로 여전히 높은 데다 민간 소비가 식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세수 상황이 딜레마여서 일단 2달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추 부총리는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10월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적절한 시장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 대응을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철근 누락 사태 원인 중 하나로 감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아파트 단지와 주택 공사 현장 10곳 중 8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에서 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 81%는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LH 자체 감리 현장 104곳에 필요한 총 인원은 920명이지만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566명으로 의무 인력의 61.6%만 채웠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철근 누락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진주 본사에서 건설안전처, 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12일 만에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서울시가 8년 만에 버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시내버스 요금은 1,500원, 광역버스는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경기와 인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광역버스 왕복 요금이 6,000원으로 훌쩍 올라 부담이 커졌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 서대문구로 출근하는 김세롬 씨가 광역버스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도착한 버스에 올라 카드를 갖다 대자 단말기에 찍힌 요금은 3,000원. 서울시가 버스 기본 요금을 지난 12일 첫 차부터 8년 만에 인상하면서 광역버스 요금이 2,300원에서 700원 올랐기 때문입니다. 집과 회사를 오가는 데 쓰는 돈만 하루 4,600원에서 6,000원으로 뛴 거라 김 씨처럼 광역버스를 타야 하는 장거리 출퇴근족은 울상입니다. 그럼 왕복하면 1,400원이거든요. 그럼 한 달이면은 거의 3만 원 정도 되는데 여태까지 한 10만 원 초반대 지불하다가 이게 10만 원 중반으로 올라가니까 사실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죠. 시내버스 요금 인상폭은 이보다 적은 300원인데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버스보다 기본 요금이 저렴한 지하철을 타거나 더 가까운 거리는 공유자전거로 이동하는 등 교통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매일 이제 등하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시내버스 요금도 올랐다 보니까
좀 밥을 좀 적게 먹는다거나 집에서 많이 먹는다거나. 그러나 지하철 요금도 오는 10월 150원 인상을 앞둔 데 이어 내년엔 150원이 더 오를 예정입니다. 대중교통과 택시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고물가의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워진 서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과거 SNS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썼다는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병곤 판사의 법관 임용 후 SNS 사용과 관련해 글 작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후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 편향적인 글을 올렸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뇌물수수 공범으로 지목된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곽 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씨는 화천대유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아버지 곽 전 의원을 대신해 퇴직금으로 가장한 뇌물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골프를 치다가 이른바 홀인원에 성공을 할 경우 축하금을 준다는 보험 성격의 상품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사리 홀인원에 성공을 했는데도 축하금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계약을 한 업체와는 연락이 끊겼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식 보험사가 아닌 업체가 출시한 유사 상품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보는 Y,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A씨는 연회비 30만 원을 내고 골프 관련 업체의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홀인원을 하면 스크린 골프장에선 300만 원, 실제 골프장에선 2,100만 원을 축하금으로 받는 게 회원 혜택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A씨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합니다. 제가 이제 그 모임 중에서는 홀인원에서 몇백을 받는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술도 사주고 또 이제 저한테 골프 가졌던 몇 분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인 선물도 다 해드렸고.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 한 달 안에 축하금을 주겠다던 업체는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앞에 밀린 사람이 많다는 구실을 댔습니다. 지난 6월 이후로는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했던 걸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필드에서 홀인원에 성공해놓고 2천만 원이 넘는 축하금을 넉 달째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분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아주 괘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안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고. 같은 업체에서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70여 명. 받지 못한 금액은 최소 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취재진도 업체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도 걸고 직접 찾아도 갔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것 말고는 보상받을 길도 마땅치 않습니다. 금융당국에서 허가받은 보험사가 아니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도 제재하거나 강제로 지급하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품이 보험사에서도 여러 출시되는 가운데 가입하기에 앞서 허가받은 업체인지 금융당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인가받은 보험업체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가입 전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꼼꼼히 보험금 수령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과거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도 관련 커뮤니티 등을 통해 꼼꼼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예고글이 잇따라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남양주시 여고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겠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앞서 그제에는 남양주시 다른 고등학교 SNS에 하굣길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모두 삭제됐지만 경찰은 학교 근처에 순찰차 등을 추가 배치하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애인을 직장까지 찾아가 때리고 수십 차례 연락을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5월 전 애인인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직장으로 찾아가 목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도 하루에 47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10여 차례에 걸쳐 SNS에 메시지를 남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낮 1시쯤엔 경기 부천시 주유소로 자동차가 갑자기 돌진해 기름을 넣던 다른 차와 충돌한 뒤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고 1m 아래 공터로 이렇게 추락했습니다. 부딪힌 차량 운전자는 다행히 무사히 대피했지만 다른 차에 주유하던 70대 남성이 달려드는 차를 피하지 못해서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차량 운전자를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 사육 야생동물들의 탈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룩말, 침팬지에 이어서 민간 농장에서 암사자가 우리를 빠져나갔다가 사살되기도 했죠. 야생동물 관리 체계에 문제는 없는 건지 유사 사고를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번 차분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암사자 이름이 사순이고요. 네. 그제 오전 우리를 이제 청소하고 있었고 그 틈을 네. 타서 탈출했다가 인근 숲에서 사살됐는데 네. 그런 일련의 과정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14일 날 7시 24분경에 이제 탈출했다는 것이 신고가 됐고 네. 그래서 사건 접수 20분 후에 이제 재난 문제도 발송이 됐고 그러고서는 이제 엽사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8시 34분경에 그 인근 20m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암사자를 현장에서 사살한 이런 사건인데 저희가 암사자가 죽은 그 형태를 보면서 그동안 20년 동안 정말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을 살았구나라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번에 또 한 번의 비극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시간여 만에 사살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사살될 때만 해도 그늘에서 잠시 그냥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암사자를 꼭 사살을 했어야만 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환경부에는 이제 탈출 동물에 관한 매뉴얼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거의 형식적이고요. 그냥 문서화된 그냥 문서로서 존재하는 매뉴얼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비판이 있었잖아요. 꼭 죽였어야 되냐.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해서 그 종 특성을 고려한 이러한 경우에 대비 방법 이런 것들이 마련이 안 됐고요. 네. 야생동물 탈출했을 때 어떻게 구조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런 체계 구축이 안 돼서 그냥 즉각적으로 죽이는 방식으로 해결해 온 것이 이번에 큰 문제를 또 드러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표님 옆으로 환경부의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어떤 논란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서 질문 드리면 이 매뉴얼 중에 그러니까 동물의 어떤 종을 고려한 그 동물 탈출 이런 비상 상황이 왔을 때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예, 고양이과 동물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장거리 이동을 하질 않습니다. 대부분 네. 근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 특성에 대한 고려라든가 그다음에 종에 따른 구호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인 그 체계 정비가 좀 돼서 그걸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네. 필요하지 자, 그런데 않을까 지금 보면 매뉴얼을 보면 위험 정도, 주변 상황 이런 거를 좀 판단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게 비상이란 비상 상황이거든요. 긴급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이런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종에 따른 어떤 판단 같은 걸 하려면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종 특성은 기본적으로 다 마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개체별 특성이 아니라 종 특성인 거죠. 종 특성에 따른 구조 방법, 포획 방법 이런 부분들이 좀 분류가 돼서 거기에 네. 따른 좀 체계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자, 드리는 그러면 거죠. 사순이의 경우는 만약에 매뉴얼을 마련한다면 어떤 매뉴얼이 추가돼야 되는 겁니까? 이해를 이게 돕기 이제 위해? 동물이 여러 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은 좀 더 전문가의 조언을 저희들도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그 퓨마도 사살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네네. 논란이 됐던 게
고양이과 동물이 그 장거리 바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고양이과 동물의 특성을 활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되지 않았어야 되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변에서 계속 그늘에서 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다른 방식, 마취 총을 쏘았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그물망 같은 거, 물론 이제 대형 맹수기 때문에 그물망으로 잡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전문적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많은 사례 연구를 통해서 그런 체계 구축이 좀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도 또 반대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뭐 또 캠핑장 야영객들은 이제 대피를 하긴 했지만 인근에 민가도 있었고 네. 또 휴식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흥분을 하게 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런 시각들도 있긴 하거든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사실 사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것이 뭐 적절하다라고 말하는 기준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이제 말씀을 좀 여기서 한번 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네. 정말 그렇게 위험한 개체고 위험한 동물이었다면은 그거에 따른 사전 예방책이 더 필요했던 거지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바로 쏴 죽이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는 예.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운 우리 사회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어려운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목은 이런 탈출 그리고 이뤄진 사살 이 단계까지 가기 전의 상황을 관리하자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결국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것 역시 탈출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인데 자 20살 정도 됐다고 알고 있는데 사순이 관련 법이 미비할 때 국내에 들어오는 바람에 관리가 좀 허술했다. 국제 멸종 위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사실 관련법이 미비할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관리가 좀 허술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네. 현행 법으로도 관리가 그렇게 규제가 강화돼 있거나 동물 특성에 맞는 생체적 특성을 고려한 방식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그런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주 기초적으로 14평방제곱미터, 14제곱미터의 정도, 네. 요 정도 그리고 높이가 2.5m 천장, 요것만 유지되면은 그 외에 동물에게 필요로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전혀 뭐 또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던 동물원에서 관리하던 네. 동물 종 특성을 고려한 동물 복지적인 관리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고 강화돼야만이 이런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올해 12월이면 이제 야생동물 전반에 대한 법이 좀 강화된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종 특성이나 복지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추가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종특성, 개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전체적으로 다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뭐 동물원에서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키우기에 부족한 종을 지정한다거나 네. 저런 그 맹수류를 뭐 지하에서 가두고 키운다거나 뭐 이런 것 같은 극단적인 상황 외에는 지금 사순이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돼도 더 보호받을 수 있는 더 좋은 안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당장 올해 12월에 야생동물 전반에 대해서 법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하다. 사순이 같이 이런 사육 환경은 부족한 것이고요. 다만 네. 그동안은 이제 시설 기준만 갖추면 개인도 키울 수 있는 그 2011년 이전에 그 반입한 동물에 대해서는 개인도 키울 수 있도록 그냥 허용이 됐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그 동물원이 허가제가 되면서 네. 허가제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10종 이상 50개체 이상이거든요. 그 정도의 규모의 그 전시 시설만 동물원 허가제에 진입할 수 있고 허가제에 진입하지 못하는 그 시설은 아예 동물 전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이번 12월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이 그 작은 규모의 동물원들이 저렇게 방치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고무적인 거고요. 다만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설 이런 데 있는 동물을 사실은 몰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 시설 기준만 지키고 사육 관리 기준만 어느 정도 지키면 그 사람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 키울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야생동물은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데 자, 이번 사례를 봐도 그렇고 개인이나 소규모 시설에서 그 탈출을 막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전수조사를 해야 될까요? 어떤 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올 초에 1,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저런 체험시설형 동물원 이런 것들이 약 300여 개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 한 88개 정도가 동물원 등록제에 진입해 있어요. 지금은 아마 더 들어왔을 거라고 보는데
개체 관리는 특히 사이테스종 같은 경우는 이미 환경청에서 다 그 파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위는 그냥 형식적인 관리만 했던 거예요. 환경청에서도 그냥 시설 기준만 맞으면 그냥 가서 한번 보고 아마 체크하고 오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문제인 14제곱미터, 2.5m 그것만 네네. 만족하면 그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네네네. 지금 그렇다 보니까 동물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동물은 이렇게 사람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동물의 복지, 그 동물의 그 생활 환경에 유사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생추어리 이런 네. 것들의 필요성도 좀 강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가 진작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단체들이 저런 사례를 발견했을 때 구조를 해도 보낼 곳이 없어서 해외로 보내야만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그 22마리 사육곰들을 미국에 있는 생추어리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도 저런 생추어리가 절실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너무나 그 재정적으로 그 열악한 아주 작은 동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물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최근 얼마 전에는 그 갈비사자라는 이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동물들을 좀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구례 이제 사육곰을 위한 생추어리가 준비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서천에서 환경부가 그 운영하는 생추어리가 준비 중에 있긴 하나, 그러나 굉장히 그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쏟아질 그런 저런 야생동물들, 불법이라든가 아니면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있는 동물들을 몰수하거나 아니면 받아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생추어리 시설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 지금 계획 중인 것도 차질 없이 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손 잘 따랐는데 생포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이제 안타까움을 남긴 이번 사례. 결국 사순이가 탈출하고 1시간 정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끼고 안타깝게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환경부 매뉴얼의 어떤 정비, 또 법 제도 개정 이런 문제 말씀하셨는데 혹시 갖고 있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끝으로 짧게 소개해 주시죠. 우선은 현재 있는 동물들 전수 조사를 통해서 시설 그 개선과 그다음에 동물 복지적인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좀 더 계속 정부가 마련해서 동물들이 탈출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들이 나지 않도록 좀 정비를 좀 탄탄하게 하고, 그다음에 동물 복지 수준의 개선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종의 특성에 맞는 대응 이런 네, 말이 오늘 그렇습니다.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과거 판사 신분으로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SNS에 올렸다는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관의 SNS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 판결 직후 판사 임용 후에도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SNS에 올린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박 판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지 엿새 만에 울분과 절망, 슬픔을 적은 글을 올렸고,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낙선한 뒤엔 이를 위로하는 듯한 대사가 담긴 드라마 장면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판사의 특정 정치 성향이 정진석 의원 판결에 반영됐다는 공세가 여권을 중심으로 거세지자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올린 글의 작성 경위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삭제됐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글은 없는지도 확인한 뒤 박 판사를 직접 불러 입장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법관의 SNS 게시글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0년 김동진 부장판사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고 2011년엔 서기호 판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등 수차례 우여곡절이 반복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사 신분으로 올린 글은 판결 신뢰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하다는 외부 시선도 중요한 만큼 SNS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SNS가 일반 시민과 소통 창구가 돼 법관에게 더욱 넓은 시야를 갖게 해준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관련 지침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여러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 과정을 통해 편향된 시각을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법관 역시 표현의 자유를 가진 시민이라는 점에서 SNS 사용을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살펴볼 만한 대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참사 현장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생존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자들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생존자들은 특히 이번 참사가 명백한 중대 시민재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들이 터널 안으로 들어서자 반대편 터널 입구에서 물이 빠르게 밀려옵니다. 거센 물살에 차량은 좀처럼 나가지 못하고 물은 터널 안으로 빠르게 차오릅니다. 지하차도를 올라오던 747번 버스도 물길에 밀려 빠져나가지 못하고 탑승자들은 스스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들이 생존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참사 당시 자신들의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참사 당시 관계 기관의 부실한 대응 속에 어떻게 탈출해야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생존자 협의회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 재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로서 온전하게 일상을 돌아갈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왜 이런 참사가 발생해 피해자가 되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생존자 협의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엄벌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또 생존자들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무엇보다 생존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신속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유일무이한 딱 한 가지는 정신적인 치료 100만 원 한도 안에서의 지원입니다. 그것도 사고 2주 만인 8월 1일에서야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생존자 협의회는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또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장과 청주흥덕경찰서장 그리고 충북소방본부 본부장 직무대리를 청주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로 고소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일선 학교에 민원 대응팀을 만들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교사 대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민원을 떠맡게 될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별도 민원 대응팀을 만든다는 교육부의 정책은 학교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돌봄 전담사나 행정실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차원의 교육민원센터를 만들어 교육 공무직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교대생 절반 이상이 다른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10개 교대와 초등교육부 학생회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교대생 약 7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1.5%가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다른 진로를 고민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75%는 학생 인권 조례 재정비와 민원인 대기실 CCTV 설치 등 정부의 대책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라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8일 SPC 계열사 샤니 성남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회사가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비슷한 사망 사고가 채 1년도 되지 않아 반복된 것을 두고 경영진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순대대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약속하라. 네. 국회의원하고 또 산업 전문가인 제가 공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장 훼손을 할 수 있다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가지고 현장 출입 자체를 여기 정문에서부터 이미 봉쇄를 했었던 거죠. 경찰과 노동부 그리고 각 관계자들은 경영 책임자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기소해야 됩니다. 원인을 방조하는 노동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철강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30대 노동자 1명이 숨졌고 다른 노동자 1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공장에서는 4명이 함께 도금한 파이프를 건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숨진 노동자는 이 공장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최대 전지개발 제조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임원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전 임원급 직원 정모 씨는 재작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의 2차 전지 관련 영업 비밀을 촬영해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서 유료 자문 형식으로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가 누설한 영업 비밀은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연구개발 동향과 로드맵, 생산 라인 현황 등이며 국가 핵심 기술도 한 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을 속여 억대 금액을 뜯어낸 사기 조직 일당 6명이 구속됐습니다. 26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개월에 걸쳐 지적장애인 10명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결제하거나 비대면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적장애인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 방식 등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고 가로챈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할 계획입니다. 부산과 대구가 올해 관련 조례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단계적으로 전국의 17개 광역지자체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서울의 새 도시 브랜드 서울 마이소울이 디자인과 함께 공개됐습니다. 새 브랜드는 앞으로 서울을 알리는데 대대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새 도시 브랜드 서울 마이소울입니다. 도시 이름인 서울을 전면에 배치하고 하트, 느낌표, 스마일을 뜻하는 그림 문자인 픽토그램을 넣고 색깔도 입혀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란 한글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서울 마이소울,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인데 여기 이 픽토그램을 잘 활용할까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긍정의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 마이소울로 슬로건을 확정한 뒤 선호도 조사와 공모 등을 거쳐 최종 디자인을 확정했습니다. 선정 과정에 367일간 총 85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서울을 글로벌 탑5 도시에 올려놓기 위해 새로운 도시 브랜드가 꼭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하면 바로 떠오르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역동성과 매력 그리고 도시 경쟁력을 고루 갖춘 서울의 지향점, 비전을 압축적으로 담은 매력적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기간 많은 분들과 고민을 함께했습니다. 이로써 2002년 하이 서울, 2015년 아이 서울 U에 이어 서울 마이 소울이 앞으로 서울을 알리는 새 브랜드로 활용됩니다. 서울시는 새 브랜드 조형물을 시민 누구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장소를 살펴 설치할 계획입니다. YTN 김정길입니다. 최근 중소도시의 폭염 증가 추세가 대도시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화가 원인인데 특히나 뜨겁기로 유명한 대구보다도 인근 구미의 폭염 일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찾아온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온통 적색으로 불가마를 연상케 합니다. 기온도 높지만 에어컨과 자동차, 사람이 밀집하며 뜨거운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도시화 효과가 폭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상청이 지난 48년간 우리나라 16개 도시 연평균 기온 변화를 조사한 결과 10년당 0.3도씩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온 상승의 약 24에서 49%는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화 효과인 걸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와 30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 10만 명의 비도시 중 30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에서 폭염 증가 추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10년당 연평균 기온 상승 폭도 중소도시가 0.38도, 대도시 0.36도, 비도시 0.23도로 중소도시가 가장 컸습니다. 도시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증가 추세가 대도시는 1990년대 이후로 정체했지만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해서 최근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폭염 증가 추세도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8년 동안 폭염일 발생 빈도는 전반기 24년에 비해 후반기 24년 동안 대구 등 대도시는 13%, 구미 등 중소도시는 42%로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매 10년당 증가폭도 중소도시에서 더욱 뚜렷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비도시에 비해 폭염일 증가 추세가 약 1.5배가량 큰데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10년당 폭염일 증가폭이 1.81로 대도시의 증가폭인 1.61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미 폭염이 극한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중소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폭염이 더 극대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녹지화 등 도시 기온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코로나19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한 주 동안 신규 확진자는 34만 9,279명으로 하루 평균 4만 9,8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주 전보다 0.8% 증가한 수치로 3주 전 35%로 웃돌던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다만 사망자 수가 97명에서 136명으로 한 주 만에 40% 넘게 급증했고 위중증 환자 역시 215명으로 21.5%가 늘었습니다. 사람이 착용한 채로 움직이며 땀을 흘리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스마트 섬유가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연구팀이 액체에 젖으면 전기가 발생하는 땀 전지 섬유와 움직임을 전기로 바꿔주는 마찰 전기 섬유를 직조해 전기 발생 섬유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마찰 전기 섬유 1개와 땀 전지 섬유 36개로 만든 섬유 2개를 연결해 별도의 전원 없이도 위치 추적 센서를 구동했다면서 소방관과 군인 등을 위한 전원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물가 탓에 여행 가기가 주저된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경기 지역 관광지를 저렴한 가격에 돌아볼 수 있는 투어 패스가 출시됐습니다. 19,900원만 내면 경기도 내 관광지 79곳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고려시대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곡식을 담던 제기입니다. 동그란 모양의 괴는 하늘을, 사각형의 보는 땅을 본떴습니다. 도자제기의 시대별 변천사를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희 집도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제 집에서 사용하는 제기랑 많이 다른 점이 있어서 좀 더 깊게 살펴봤던 것 같아요. 연평균 12도를 유지하는 동굴 안에 들어서자 흥건했던 땀이 쏙 들어갑니다. 암벽은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하고 형형색색 광섬유 장식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다른 일반적 동굴보다도 뭐 애기들 체험이라든지 저희 어른들이 몰랐던 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착시박물관은 곳곳이 포토존입니다. 착시 현상을 체험하기 위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름난 관광지들을 둘러보려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까운 데로 다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비용이 그렇게 좀 경제적으로 저렴한 건 아닌 것 같네요. 경기도가 여행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 투어 패스를 출시했습니다. 단돈 19,900원으로 도내 31개 시군에 있는
관광지와 체험시설 등 79곳을 48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관광 체류 시간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관광객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이동거리를 고려한 동서남북 권역형 상품권과 지역 특화권을 출시하는 등 맞춤형 수요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가 고 이우영 작가만의 저작물로 온전히 인정받게 됐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의 주인공인 기영이와 기철이 등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 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12일 직권 말소 처분 결정 후 30일 동안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나온 결과입니다.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재판 절차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프티피프티 멤버 4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정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 조정에 나서거나 다시 전속계약 분쟁 관련 재판 절차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죽은 새끼를 업고 다니는 어미 남방 큰 돌고래가 제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어제 정오쯤 서귀포시 대정읍 해상에서 돌고래가 폐그물에 걸린 채 이동한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확인한 결과 어미 돌고래가 1m 정도의 새끼 돌고래를 업고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해경이 다가가자 어미 돌고래는 죽은 새끼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이리저리 옮기며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해경이 고래 연구팀에 문의한 결과 새끼 남방 큰 돌고래일 가능성이 크며 지난 3월과 5월에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죽은 새끼를 업고 다니던 돌고래를 발견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본에선 태풍 란이 중서부를 강타하면서 건물이 부서지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교토 등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며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주민들도 일손을 멈추고 긴급히 대피합니다. 제7호 태풍 란은 일본 와카야마현과 효고현에 잇따라 상륙해 엄청난 비를 뿌렸습니다. 특히 와카야마현 교토의 경우 많은 곳은 최대 520mm의 비를 퍼부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야베시의 무추요리는 280mm를 기록하는 등 8월 한 달치 강우량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いやもう大変ってもんじゃなかった。バリバリっていう音がしだしたんですよ。外見たらああいう流木がねどっと流れてきて 오카야마현에서도 230mm의 비가 내려 관측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도토리현은 집중호우로 835가구 1,700명 넘게 고립됐습니다. 현재는 복구가 거의 완료됐지만 모두 9개 현에서 5만여 가구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태풍 경로인 효고와 오사카 등지에서만 노인 20명이 다치는 등 이번 태풍으로 5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자치단체들은 23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대피 권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일본 명절 연휴를 맞아 간사이 지방을 찾은 여행객도 열차 운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부지방을 오가는 항공편 800여 편이 결항되고 차량 통행도 막히며 공항에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빠져나간 후에도 큰 비가 예상되고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 산사태 등이 우려된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캐나다 곳곳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극해에 접한 노스웨스트 준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노스웨스트 준주는 성명을 내고 전례 없는 수준의 산불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스웨스트 준주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265건의 산불이 발생을 해 지난 10년간의 평균치 185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캐나다에선 올해 들어 모든 지역에서 산불이나 13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에 타고 16만 8천 명의 이재민이 생기는 등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민간인이 10,000명가량 숨졌다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개전 이후 지난 13일까지 민간인 9,444명이 숨졌고 16,94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사망자는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와 격돌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달 영국 원정에서 이미 확정했던 웨일스전에 이어 13일 사우디아라비아와 A매치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꺾은 아시아의 강호로 내년 1월 아시안컵에 데뷔한 상대로 평가받습니다. 대표팀은 10월 A매치에선 역시 지난 월드컵에서 프랑스의 깜짝 승리를 거둔 튀니지와 경기를 펼칩니다. 낮 동안 무척 더우셨죠. 오늘 서울 기온은 31도, 대구는 33도를 웃돌았습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 소나기도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륙 곳곳에서는 밤까지, 특히 영남에서는 새벽까지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 소나기 소식은 내일도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그 밖에 중부와 남부지방에서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작은 우산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폭염특보 속에 내일도 낮 동안 무척 덥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자외선 차단과 수분 섭취 잘 해주셔야겠고요.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4도, 광주와 대구는 23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32도, 대구는 31도 예상됩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모레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습도 높은 더위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